어, 요구 수익률은 뭐 이제 뭐 개념만 1번, 2번 나와 있는데 그 투자자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요구 수익률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는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A라는 부동산이 이제 기대 수익률이 14%라고 이제 가정을 했는데 투자자가 이걸 살려면 10억 원을 투입을 한다 뭐 이런 주제 아까 예제했었어요. 투자자는 이제 그 걱정되는 게 기대 수익률 14%가 과연 실현이 될까? 이게 확실하진 않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실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다 짚어보겠어, 안 짚어보겠어요? 짚어보겠죠. 대신에 이 사람, 그 투자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10억 원이라는 돈을 굳이 이제 뭐죠? 부동산을 사지 않을 수도 있었죠. 뭘 살 수도 있었어요? 국채. 국채를 10억 원어치 사면은 국채가 제시해주는 이자율이 있겠죠. 이게 만약에 뭐 2%다. 뭐 가정하면은 이거는 확실했었잖아. 근데 이거는 뭐 한 거야? 포기한 거지. 그럼 최소 국채가 제시해주는 이거보다 더 달라, 덜 달라? 더 달라는 거야. 근데 이제 지문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요구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라고 시험 지문에 나와요. 두 가지인데 그 하나가 시간에 대한 비용으로 설명되는 무위험률로 표현되는 시간에 대한 비용하고 위험 활정률로 표현되는 위험에 대한 비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국채가 무위험 자산이고 무위험 자산이 제시해주는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그래서 줄여서 무위험률 보통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2%다. 이거보다는 더 달라라고 요구한다는 뜻이죠. 이때 요 명칭 하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위험률을 혹시 시험 지문에 시간에 대한 비용, 시간에 대한 보상 이렇게 출제하거든요. 이 말이 나오면 얘는 뭐다? 무위험률구나 라고 딱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라고 재무관리상 논하면은 투자자는 저 10억 원을 국채도 사지 않고 부동산도 사지 않을 수가 있었죠. 그럼 10억 원이 그럼 현금 자산이 어디 있다는 거야? 그렇죠. 은행에 두면 안 돼. 은행도 투자하는 거니까. 뭐죠? 집에 있다는 거야, 집에. 집에 어디 뒀는지는 비밀이겠지.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상황에 지금 이제 돈이 좀 필요해서 13만 원밖에 없어서 겨울철에 지출을 좀 많아요. 어묵 먹느라고. 그래서 누구 걸 어쨌든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훔치는 것도 구매력이 포함되니까. 경제학은 그렇게 돼요. 훔친 거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제 10억 원이라는 돈을 집에 보관하고 있는 거야. 그럼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 시간이 경과되잖아요. 10억 원이 가지는 구매력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유지돼요? 아니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때 좀 떨어지는 게 보통이잖아. 그래서 이제 원본 가치가 하락하는 거 있죠. 시간이 경과되면서 원본 가치가 하락하는 정도만 보존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무위험률이 제시해주는 수익률은 높지가 않아요. 이렇게 내용상으로. 어쨌든 그래서 이 말을 좀 어려운 말을 무위험률로 하고 또 문제에 보면은 무위험 자산이 아까 예를 들었던 국채 아니냐. 그래서 국채 이자율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다 같은 말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위험률 표현되는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 활정으로 표현되는 이제 위험에 대한 비용인데 그럼 요거는 기본적으로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그 다음에 그 투자자들이 이제 그러면은 이걸 포기하고 부동산을 선택하는 거니까 이 부동산이 이제 위험한 자산이잖아요. 그럼 그 위험에 대해서 분석하겠어, 안 하겠어? 분석하겠지. 그럼 요 위험하고 요구 수익률은 비례 관계일까요? 반비례 관계일까요? 이게 유명한 이제 여기 언급이 없지만은 이제 기본서에 보면은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란 말을 공부하실 거야. 상세란 말은 없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위험 상세 관계란 말은 비례 반비례? 비례. 올해는 옳게 나왔죠. 위험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투자자는 더 많은 보상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요구하는데 뭘로? 수익률로 달라 요구하는 거야. 때문에 위험이 높아졌을 때 이걸 상쇄시키려고 없애버리려면은 보상도 같이 높여야 돼요. 그 높아진 위험이 보상이 높아지면서 이게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방향이죠. 이거를 비례 관계다라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요거 위험에 대한 보상을 여기다가 덧칠을 하는 거야. 이게 위험 할증률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적어드렸던 거. 뭐, 요 구조적인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근데 이 위험 할증률이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위험 할증률이 뭐냐면은, 아까 위험에 대한 종류가 A 부동산 사면은 내가 사업을 해야 되잖아. 대출 받아서, 대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출도 받으면 금융자금 고려하겠지. 법적인 위험은 많지 않지만 이것도 한번 고려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대팔 때 고려되는 위험이 무슨 위험이죠? 유동성 위험 등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 사금법 이유를 고려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달라라고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투자자가 그 만약에 평택 지역에 있는 A 부동산 투자하겠다. 근데 평택에는 A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B도 있고 C도 있고 많은 부동산들이 있죠. 그 중에서 A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험 할증률이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해당 자산의 위험 할증률하고 요거 하나랑 그리고 아까 전에 공통적인 위험이 있었죠. 그게 뭐죠? 인플레 위험이 있었어. 피셔 효과로 인플레에 대한 위험도 또 더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험 할증이 두 가지인데, 근데 이 위험이, 그래서 얘를 그 위험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뭐 이게 내용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그 위험에는 이제 크게 제거 가능한 거랑 불가능한 거라 그래서 체계 비체계적 위험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 내용은 지금 알 필요는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체계적 위험에 대한 논리만 보상해 달라고 요구한다라고 알아두시 바랍니다.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위험은 무슨 위험만? 체계적 위험이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무위험률이 2%고 해당 자산의 위험 할증을 조사해보니까 얘가 5%야. 근데 인플레가 매년 통계가 예상되는 게 이게 3%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그럼 투자자는 수익률을 몇 %를 보장해주면 내가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할까요? 10%죠. 무위험률 2%에다가 해당 자산 5%, 3% 더하면은 이게 8%짜리잖아. 전체적으로 10%만 보장하면 투자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얘는 위험까지 고려해가지고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근데 아까 기대가 14%가 추정이 된 거니까 위험까지 감안하고도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보장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합시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요구 수익률은 아까 최소라 그래서 최대라 그랬어요. 그럼 여태까지 나왔던 이제 기출문제 지문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먼저 요구 수익률은 계산 문제 이렇게 내면 참 좋은데 아마 내는 건 불가능하고, 요 문제에 대해서 지문을 한 요구 수익률은 한 10개? 10개 정도만 연습해 보면은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에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나오는 게 확정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과거의 기출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적어놓고 여쭤본 거예요.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은 구성되어 있잖아. 그렇지. 적어놓은 거야. 적어놓은 거. 올해 이제 2017년도 3월 2일 날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온 지문이 뭐로 나왔냐면은 부동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말이야. 그렇죠? 같은 말.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에서 25회 때 나온 것이 체계적 위험이 높아지면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 체계적 위험이 이게 높아진 거잖아. 높아지면 위험 할증률이 높아지지. 지금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높아지니까 요구 수익률도 어떻게 돼? 높아지는 거 맞지. 26회 때. 이게 올해 시험 보기 전에 이 절차적인 걸 꼭 말씀드렸었어요. 26회 때, 이제, 무위험률이 상승하면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하락한다 이랬어요. X지. 구성 요소가 아까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높아지면은 당연히 얘도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거 하락한다. 이건 X였었어요. 26회 때. 부동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대 수익률이다. X죠. 뭐죠? 최소 수익률이야. 그럼 보세요. 25회, 26회, 27회.
25에 26회, 27회. 그럼 28회 때는 뭐가 나오겠어? 요게 나오겠지, 요게. 위험과 수익률은 반비례 관계다. OX. 그럼 옛날에 반비례로 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걸 비례 관계로 해서 옳은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면은 30회, 29회 때는 뭐가 나올까? (32회까지) 지문을 다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등등 후배들한테 나중에 합격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 여기다가 이제 부수적으로 뭔가 첨가할 것이 있는데 거기까지 하기는 좀 힘든 걸로 판단이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구조가 항상 아까 기대 수익률은 그래서 예상 비용과 예상 수입을 통해 계산된 말 그대로 예상 수익률이니까 얘는 계산 문제로 이제 아까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투자자는 이걸 계산 문제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된 이 내용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100% 적중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눠드린 프린트 잠깐 볼까요? 4번에 보면은 위험이란 투자에서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말한대요. 이게 아까 그 개념이죠. 맞고, 5번의 실현 수익률이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을 토대로 계산된 수익률을 말한대. 이건 X지.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이니까 이게 무슨 수익률이라고 해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라고 해야 되지. 예상이라고 나왔으니까 기대 수익률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기대 수익률은 요 지문하고 아까 그 문제 예제 들었던 계산 문제만 두 가지만 나옵니다. 5번은 X야. 기대 수익률로 하셔야 되고, 6번의 요구 수익률이란 투자에 대한 위험 때문에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할 최대한의 수익률을 말한다. 이게 작년 지문이에요. 최대가 아니라 최소다라는 거죠. 보자마자 이거 틀렸다고 느꼈겠죠. 최소 수익률이고요. 이건 XX. 7번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구성료가 5가 되는 겁니다. 8번의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상승한다. 여기까지는 맞죠? 두 회차 나왔던 합쳐본 건데,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하락한대. 틀렸지? 무위험률이 상승해도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라는 거죠. 요즘에 시험 수준이 요 정도 지문으로 내더라고요.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은 없나 없지만은 이렇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건너뛰세요. 그리고 책에는 화폐 시장 가치가 75페이지부터 나왔는데 지금 이거 해드리잖아요. 하면 전 개인적으로 재밌긴 한데 아마 책 사시고 다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예제를 예문을 프린트를 좀 더 많이 드려서 한번 그 화폐 시장 가치를 건드려 보고, 오늘의 에이스는 다른 게 아니라 8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에이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한번 논해볼 예정입니다. 그 80페이지 현금 수지 측정하는 건데, 아까 우리가 이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거를 지금부터 건드리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특히 소득이득의 흐름이 밑에 2번에 보면 영업수지 계산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영업수지라는 것은 운영기간 동안에 매년 영업을 통해 발생한 현금 흐름을 말하는데, 박스가 있죠, 표 안에 있는 거를, 그 표 안에 그 내용을 시험 집안에 온통 도배를 하셔야 돼. 이 내용을 만약에 정확하게 다 아시고 응용력까지 발휘할 수 있잖아요. 이 표 안의 내용이 10점짜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대부분 이제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안 하시더라고요. 자체는 할 수 있는데 그 응용에서 나오는 문제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0점짜리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다 요거를 완성하시는 걸 봤어요. 그거 주제가 처음에 부동산은 뭐예요? 취득을 하지. 취득할 때는 현금 자산이 마이너스죠. 그럼 취득하면서 살 때부터 팔 거를 염두에 두고 투자 분석한다 그랬죠. 그럼 취득과 처분 사이에 이제 내가 운영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운영이라는 이제 기간을 잡아요. 운영 기간 동안에 얻을 걸 예상되는 게 뭐라고요? 소득이득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이다라고 합니다. 영업 현금 흐름. 같은 말이 얘는 영업 현금 흐름. 여기다 해야겠다. 아휴, 칠판이 너무 높아서. 좀 내려달라 그랬더니 아직도 계속.
그리고 이제 매년 쭉 운영하다가 마지막에 뭐 하겠어요? 처분하겠지. 처분당해서 무슨 이득이 기대가 된다고요? 자본이득.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실제치야 아니면 예상치야? 전부 다 예상치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매각현금 흐름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드리 부러졌더니 너무 높아 글씨를 못 쓰네. 요거는 길이 가지고 보충하네. 매각현금 흐름이다라는 거야. 그런데 투자자는 취득을 하고 처분을 해야 되는데 취득과 처분 사이의 운영 기간은 투자자마다 다 생각이 다르겠죠. 어떤 갑돌이한 투자자가 A라는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데 취득과 처분 사이에 나는 최소 5년 동안 운영할 생각이 있다라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5년 동안에. 그럼 5년 동안에 임대 사업을 한다는 뜻이죠. 그럼 5년 동안에 발생되는 소득 이득을 5년치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거야. 1년 단위로 5개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운영 단계의 소득 이득은 전부 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그 추정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소득 이득에 나오는 모든 데이터는 유랑 개념이야, 저랑 개념이야? 갑자기 유랑 저랑이 또 나왔죠? 너무 오래된 거. 이건 전부 다 유랑이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다시 수용고 들어가셔가지고 유랑 저랑에 대한 예문을 내잖아. 예시할 때 투자론에 여기 있는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나오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유랑 데이터다라고 보셔야 돼. 몇 년 동안? 1년 동안의 추정치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특히 운영 단계의 소득이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표를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으셔야 돼. 가능 총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시면은 진짜 점수가 확 빨리 올라가는데 가능 총소득은 자료가 주어져. 얘는 이제 단위당 임대료가 주어져요. 올해는 그냥 지문으로 나왔지만은 단위당 임대료에서 단위는 보통 두 가지가 여태까지 나왔어요. 수익성 부동산이니까 한 실당 얼마 이렇게 줘요. 한 실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럼 실당 단위당 임대료가 나왔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임대 단위수 하시면 돼. 그럼 만약에 한 실당 100만 원인데 임대 단위가 100실이야. 그러면은 가능 총소득은 얼마일까요? 그럼 1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되지. 계산기가 있어야지 풀 수가 있어요. 얼마냐면은 1억이 나와, 1억. 그런데 옛날보다는, 초창기보다는 좀 데이터가 좀 간단하게 나옵니다. 옛날에 13회 때 이미 처음 나올 때는요, 1000억이 나오는 1000억. 근데 문제가 그 당시 초창기 계산 문제잖아요. 그럼 1000억이 계산기에 안 찍히는 거야. 어떤 분은 조그만 계산기를 가지고 가서 안 찍혀. 그리고 어떤 분은 1000억을 동그라미 누르다가 동그라미 세는데 다 시간이 낭비되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가 들렸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뭐 알바로 잠깐 하던 시대라서 그래서 그 어느 순간부터 이제 1000억이라는 단위는 사라졌고 그냥 1억, 1000만 원, 길으면 10억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나오더라고요. 10억도 동그라미 치다가 쓰러져요. 이렇게. 그럼 어쨌든 이제 1억이 일반적인 표현인데 그럼 이거는 이론상으로 임대 공간을 100% 채웠을 때 볼 수 있는 최대 소득이라는 거야. 다 볼 수 있어 없어요? 다 볼 수가 없죠. 공실이라는 거를 반드시 고려해줘요. 공실은 뭐죠? 뭔지 아시지? 임차자를 확보하지 못한 로스 부분이죠. 공실은 반드시 고려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실률을 구할 때는 어떻게 주느냐? 정해졌어. 가능 총소득의 10%다 이렇게 주어져. 그러니까 자료가 이게 기억 주어지고 이게 니은 주어지고 디귿의 공실률 가능의 10%다. 그러면은 뭐를 구해야지 알 수가 있어? 가능 총소득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죠. 아까 단위당 100만 원이고 얘가 100실이다. 그 가능 총소득 1억이라 그랬죠. 가능의 10%면 가능 공실이 얼마야? 1000만 원을 빼면 되지. 그리고 공실 및 대손 충당금 또는 불량부채 충당금 이러거든요. 대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실은 임차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잖아. 대손은 들어온 임차자가 임대료를 못 내는 경우야. 못 내가지고 결국 사고 처리하는 거죠. 못 받는 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쪽은 대손을 많이 안 잡아요. 그걸 대비하기엔 충당금을 뭘로 잡아요? 임대 보증금으로 잡게 되면 거기서 까면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공실률만 주로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임대 공간 이에 발생되는 수입이 있어요. 기타 수입이라 그래요. 이건 영업외적으로 나오는 수입이라 이거 영업 외 수익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기타 수입은 여태까지 나왔던 부분은 뭐 주차장 수입이라든지 뭐 자판기 수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빼고 더하면은 이게 뭐죠? 유효총소득이야. 요거 공부하시고 오늘 요거 공부하시고 올해 문제 이거 나온 거 한번 보시면은 좀 올해 건 쉽게 풀리가 될 거예요. 올해 지문 중에 가능총소득에다가 공시를 빼고 기타 수입 더했더니 유효가 나온다 이런 지문이 있어. 맞아 틀려요? 맞죠? 이거 다 말로 내니까 가능해서 빼고 더하면 유효가 나온다는 거야. 이걸 할 때 PC방을 많이 예를 들죠. PC방에서 가능총소득은 어떻게 구해요? 아니, 한 대당 사용료 나오죠? 사용료가 1,000원. 시간, 한 대당 시간당 1,000원. 곱하기 뭐 해야 돼? 아니. 24시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나와? 하루치가 나오지. 또 곱하기 뭐 해야 돼? 365를 해야지. 1년 동안이니까. 그러면 한 대당 뭐가 나와? 361년 동안에 가능총수가 나오지. 그 곱하기 뭐 해야 돼? 임대 단위수니까 PC 대수. 그 조사해보니까 PC방 지금 인수하려는데 PC 대수가 100대다. 곱하기 100. 그럼 PC방 전체에 나오는 총소득이 나오죠. 근데 이걸 1년 동안 다 본다는 보장은 없죠. 뭘 빼야 돼? 공실. 공실이 뭐죠? 그럼 PC에서? 컴퓨터 꺼져 있는 거죠. 사용하지 않을 게 공실이 되고, 그럼 대소는 뭐야? 그 튀어버리는 거. 초딩이 튀어버리는 거. 이번엔 그래서 그런 경우 하도 많아서 선불제로 다 바뀐 것 같아요. 쿠폰 끊어놓고 1시간에서 번호가 날로 그 시간이 막 타이머가 있고, 다 됐다 나가라. 다시 한 10분만 더 해, 10분만 더 해. 이런 모습을 동네에서 가끔 프린트 하려고 가보는데 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10분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기타 수입 뭘까? PC방에서는. 그렇죠. 사용료 1,000원 1시간 동안 하는데, 라면 한 2,000원어치 먹고 빵 음료수에서 한 2만 원 나오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짜장면 시켜 먹을 수 있어요? 뭐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가능해서 공실 빼고 기타 수입 다 유효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장사하면서 경비 들어 안 들어요? 들잖아요. 인건비 나가죠. 관리자 인건비 나가고, 뭐 보험료 같은 거, 광고비 같은 거, 특히 세금, 재산세 같은 거 막 나가잖아요. 뭐 전기값, 수도값 막 이런 거 막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경비를 빼. 이 영업 경비가 빨간색. 영업 경비가 전통적으로 엄청 강자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업 경비가.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계산이 됐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은 순영업소득이 나옵니다. 이게 순수익이야. 배당전 소득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NOI 순수익이다. 근데 이 가능총소득에서부터 순영업소득까지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취득할 때 총투자가 들어요. 총투자는 물론 전부 다 자기 자본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은 기본 모델이 타인 자본을 끼고 같이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분 투자랑 저당 투자가 포함된 사고 방식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총투자란 말을 제일 많이 나오지만은 가끔 가다가 총자산이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나중에 감정평가 들어가잖아요. 총투자란 말을 쓰지 않고 감정평가에서는 올해처럼 부동산 가격 이렇게 내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투자 금융 감정평가론에 봤을 때 총투자, 총자산 가격은 어떻다? 다 같은 말이다라고 아셔야 돼요. 투자론은 총투자 말 제일 많이 쓰지만은, 그러면은 가능총소득에부터 순영업소득까지 있죠. 여기까지가 총투자랑 비교 대상이 되는 소득이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장사하시다 보면은 친구랑 같이 장사하셨다. 번 총소득에서 공실하고 경비 있죠. 같이 부담해야 돼? 아니면 제가 부담해야 돼? 아니면 친구가 부담해야 돼? 여기까지는 같이 부담하는 거야. 그럼 같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을 다 털어냈으니까 순수익이 나왔죠. 순수익을 이제부터는 배당이 들어가게 돼요. 그럼 내가 먼저 배당받을까? 은행이 먼저 배당받을까? 은행이 먼저 배당받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은행에 대한 내용을 해요. 부채세비. 올해 좀 황당한 문제 중에 하나가 8문제 중에 2개가 좀 황당했었어요. 하나가 아까 부채 비율이 있었죠. 부채 비율에 대한 공식을 뒤집어 가지고 정답으로 나왔었고, 또 하나는 이 부채 서비스이 무슨 뜻이냐를 물어봤네. 야, 이 용어에 대해서 정답 나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순영업소득까지가 뭐냐면은
총 투자액하고 비교되는 대상 소득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부채 서비스액을 이제 공제를 했잖아요. 밑에가 너무 적었네. 그 부채 서비스액부터는 밑에부터는 이제 무슨 투자나 지분 투자 논리야. 여기는 저당 투자에 대한 공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부채 세입이 무슨 뜻이냐? 은행한테 돈을 빌렸잖아요. 그럼 갚아 나가야 되지. 원금 갚아 안 갚아요? 갚죠. 이자도 나가잖아. 그러면은 부채 서비스액은 그 원리금 상환액을 말합니다. 그 원리금 상환액이란 말은 빌린 돈에 대한 원금 상환분하고 이자를 어떻게 한 거야? 합한 거야. 근데 우리 올해 좀 황당하게 부채 서비스액이란 원금 상환분에서 이자 지급분을 뺀 거다 이렇게 했었어요. 말이 돼요? 아니잖아요. 원금 상환분과 이자를 더한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영역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금융론에서 다뤄요. 요거는 금융이 자세하게 다루게 되고요. 그 은행 거 털어내서 안 털어냈어? 털어냈지. 이제 내 몫이 남은 거죠. 내 몫인데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현금 흐름, 즉 현금 수지가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세전이니까 그 다음에 뭐를 빼야 돼? 세금인데 운영 단계 뭐냐면은 소득세야. 영업소득세를 빼는 거야. 영업소득세가 개인이면 개인소득세고요. 법인이면 법인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또 빨간색. 영업소득세 에이스. 20회 위에 에이스야. 계산 문제 풀 때 이런 거 모르잖아요. 답을 못 찾아요. 그러면은 은행 거 털어냈지. 그럼 이제 진정 의무의 가처분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세금까지 공제가 다 끝났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세후 현금 수지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은 세전부터는 무슨 투자야? 무슨 투자? 지분 투자지. 이해되세요? 전체에서 은행 거 털어냈으니까 이제 내 몫이죠. 그래서 지분 투자라고 시험에 나오고요. 세금은 뭐랑 비교해야 되는 소득이다? 지분 투자. 세전부터는 지분 투자랑 비교되는 소득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흐름상 이해되세요? 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우선 적어놓고 시작해 볼게. 다시. 82페이지 보실래요? 그러면은 운영 기간 중에 몇 년 동안 이렇게 추정이 되잖아요. 영업현금 흐름이. 그럼 나중에 처분을 하잖아. 처분 단계에서도 그 흐름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샀던 걸 다시 팔잖아요. 얘는 뭐부터 출발해요? 매도 가격부터 출발하죠. 매도할 때 경비 들어, 안 들어? 매도 경비 들죠. 중개수수료 같은 거 드니까 이거 공제했어. 그러면 이제 매도 경비 다 공제했으니까 이제 순 매도액에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배당에 들어가는 배당 자료보다는 이제 처리할 것이 있는데 지분이 은행한테 돈을 빌렸어. 그럼 대출 기간이 만약에 이제 10년이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지분 투자자는 은행 돈 빌려서 이거를 부동산 사고자 하는데 대출 기간이 10년이라고 해서 보유 기간도 10년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나는 운용 기간은 5년이다. 그럼 5년 동안에 빌린 돈에 대해서 원금을 5년치를 갚았겠죠. 그럼 몇 년치 남았어? 나머지 5년치는 안 갚으면 좋겠죠. 안 갚는 건 진정한 의미의 전문가죠. 버티다 나중에 정부에서 부채 탕감해 준다는 기대해가지고 그럼 안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전화가 계속 날라오니까 그러면은 아직 안 갚은 돈 미상한 대출 잔액, 저당 잔금 요거를 공제합니다. 은행 거 털어내서 안 털어냈어? 다 털어냈지. 이거 누구 것이 남아 이제는? 내 것이 남았잖아. 내 것이 내가 지분 투자한 돈이 있죠? 지분 투자한 돈이 나중에 처분할 때 돌아와 안 돌아와? 돌아오지. 다시 돌아오니까 이거를 지분 복귀액이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쓰는 말인 것 같아. 근데 지분 복귀액인데 요것이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지분 복귀, 세전 지분 복귀가 나와. 그 다음에는 뭐를 빼야 돼? 세금을 빼야 되잖아. 근데 처분 단계 세금이 뭐야? 양도소득세야. 근데 우리 시험은 투자로는 양도소득세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자본이득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의미에 뭐가 나오죠? 가처분 소득인 세후 지분복귀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현금 흐름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처분 단계는 잘 안 내. 처분 단계 부분은 순매도액과 세전 지분복귀액 사이에
미상한 저당 잔금의 위치만 파란색 영이 은행에 대한 역할이니까 잘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것만 보고 요거를 잡아야 돼. 옛날에 초창기 때는 가공기 유형순에 전체를 다 암기하는 방법 해왔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겠더라고요. 그냥 이게 응용에서 나오니까 먼저 소득을 잡으세요. 가이순전후라는 먼저 소득을 5개를 잡아놓고 소득이 중요해. 소득을 먼저 위치를 잡아놓고 소득 밑에 하나하나마다 마이너스가 있어요. 하나씩. 가능총소득 바로 밑에 공실, 유효 바로 밑에 경비, 그리고 순 바로 밑에 은행돈 갚는 거, 부채 서비스에 세전 다음에 소득세, 영업소득 이렇게 이제 그래서 가위순 전후 잡아놓고 마이너스에 뭐가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길 다니실 때마다 가위순 전후, 식사하실 때마다 가위순 전후, 지하철 타실 때도 앞사람 의자 가위순 전후. 밤길 먼지 이상한 밤길을 갈 때마다 가위순 전후, 중얼중얼. 그럼 앞사람이 막 쳐갑니다. 먼저 막 가고요. 뒷사람은 오지도 않아요. 이렇게 버스 안에서도 가위순 전후, 그럼 자리가 생기고 막 그럽니다. 가위순 전후. 그리고 뷔페, 연말연시 뷔페에 가면 가위순 전후, 색상 가위순 하나잖아요. 본인 자리에 아무도 안 앉아요. 그럼 여유 있게 4개 해놓고 가위순 전후 계속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시험 형식은 3가지가 있어요. 가장 간단한 형식이 가로 문제가 나와. 가로가 이제 여기다 이런데 가로 친 적이 있었죠. 가로 치고 기억년 디귿에 들어갈 말. 이게 25의 문제예요. 25에 요거 마지막으로 가로 문제가 나오고 26, 27, 28회 때 안 나왔어. 그럼 점점 나올 성숙도가 있죠. 이건 돌아가면서 내요.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내는 것 같아. 근데 4년째는 내지 않겠는가? 그럼 어디를 낼까? 다 냈는데? 옛날에는 여기도 가로친 적이 있었고 여기도 가로친 적이 있었고 요거는 가로로 천 본 적이 없어. 이거 가로치려면 이게 세전이고 세운데 세전 세우니까 세금이 있어야 되잖아. 너무 노골적이다 한 것 같고 여기도 가로친 적이 있었죠. 이런데 다 가로치워서 이제 가로 문제가 아마 제일 쉬운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올해처럼 지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유효총소득에서 아까도 지문 하나 말씀드리고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공제하면은 순영업소득에 나온다. 맞죠? 유효에서 경비 빼면 순이 나오잖아. 그리고 작년 문제 한번 볼까요? 유효총소득에서 순영업소득을 공제한 거야. 그러면은 영업경비가 나온다. 유효에서 순영을 공제한 거야.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이게 어려운데 지금 이게 보세요. 이게 5고 빼기 3이고 그럼 이게 얼마 나와? 한번 볼까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5 빼기 3은 2죠. 그죠? 그럼 5 빼기 2는 뭐야? 3. 그러면은 3 더하기 2는 얼마죠? 이걸 한 건데 잘 보세요. 유에서 경비 빼면은 순이 나오지. 5 빼기 3이야. 그럼 유에서 순을 빼면은 뭐가 나와야 돼? 영업 경비가 나오는 거 맞지. 그렇지? 그리고 순에서 경비를 더하면 얼마야? 그렇죠. 유효 총소득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거 빼면 이것이고 이것을 이거 더하면 이것이고 이것을 이거 빼면 이것이고 이런 거야. 그래서 작년에는 아마 기출문제 보실 텐데 유효 총소득이 2억 7천만 원이라 그랬어요. 순영업소득은 2억 1천만 원이라 그랬어요. 경비가 얼마냐 물어본 거지. 그럼 얼마야? 6천이지. 계산 문제로 이렇게. 그리고 뭐 또 하나 작년에 올해가 참 좋은 문제가 있어서 세후연금 수지에다가 영업소득세를 더하면은 세전연금 수지가 나온다. 맞죠? 여기서 이거 더하면 이것이고 여기서 빼면 이것이고 여기서 빼면 이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거 대부분 책상에다 이거 적어 놓으시기 때문에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순영업소득과 순영업소득과 세전연금 수지는 동일한 경우는 없다. 순하고 세전은 동일한 경우가 없대. X잖아. 틀린 지문이었었어. 왜? 같을 수가 있어. 100% 내 돈 가지고 투자하면은 저당에 대한 부분이 없잖아요. 저당에 대한 부분이 없으니까 순하고 세전 어떻다? 같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문이 뭐에서 뭘 빼 뭐가 나오고 뭐에서 더하면 뭐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조문 그 지문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 조합이 낼 게. 많지 않겠지. 그 해봤자 뭐겠어요. 이거 더하기 이거 빼면 이것이고 빼면 이것이고 이것을 빼면 이것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조합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는 그 지문으로 내는 것은 아마 100%다 연습하시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제원이 그 똑같은 고민을 한 30년이 넘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뭘 해야 되나 아마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 방법이 그래서 손이 저도 그런데 문제 만들 때마다 계산을 내는 거야. 계산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숙명이에요. 숙명.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 분명히 100% 나왔다고 가정하셔야 돼. 계산을 물어보는 전형적인 모습이 거의 90% 이상이 두 가지를 물어봐요. 순영업 소득이 얼마냐 물어보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20페이지 주로 나오는 세후가 얼마냐 물어보는 게 많아. 그럼 출제원이 대부분 양심이 있어요. 가끔 양심이 없는 비양심적인 출제는 들어가기도 하는데 순영업 소득이 얼마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무슨 자료가 주어질까? 가능총소득 자료가 주어져. 이게 기억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단위당 한실당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니은해서 임대료 100실이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온다? 가능총 1억이 나왔잖아요. 디귿해서 공실이 주어져. 공실이 가능의 뭐 10%다. 그러면 디귿 공실이 1000만 원 빠면은 9천만 원 유효가 나오죠. 경비 비율은 유효 총소득의 60%다 이렇게 주어져. 경비가 유효의 60%면은 유효를 알아야 되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놓고 이게 얼마냐 물어보는 거야. 이게 전형적인 난이도야. 이렇게. 그리고 미음의 부채 서비스에 얼마다 또 주어져. 그러면은 이것까지 고려해 줘야 돼, 말해야 돼. 하면 안 되지. 왜 질문은 뭐를 물어봤어? 순영업소 물어봐서 여기까지 공제한 것만 계산하면 되고, 근데 속도 조절을 못 해가지고 여기까지 주어진 거 다 자료에 있는 거 다 써서 보니까 그 여기까지 계산한 것이 보기에 있을까 없을까? 보기 있어요. 꼭 있어. 그러니까 내가 계산한 액정하면 계산기 액정화면에 숫자가 나왔는데 그게 보기에 있을 때 그 흥분은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맞췄어. 흥분은 이를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끝나신 다음에 화장실에서 야 그거 쉬었던데 그거 3번 아니냐? 그거 2번인데 났을 때 그 식은땀은 또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함정인 게 하나씩 들어가긴 하지만은 요거를 물어봤을 때 에이스가 경비가 에이스야. 경비에서 이제 작년에 말로 나온 그 구성력 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세월을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세월을 물어보면 양심적인 출제는 자료 중에 뭐가 주어질까? 뭘 주어질까? 순영업 소득이 주어져. 기억해놓고 순영업 소득 얼마다 주어져. 주어진 이유가 있겠지. 시간을 타임을 잰 거야, 출제원이. 그럼 여기에 주어지면은 이걸 물어봤잖아요. 몇 개만 빼면 돼? 응? 아니, 2개만 빼면 되잖아, 2개. 여기서 이게 나 뭐만 빼면 돼? 부채 서비스하고 뭐를 빼면 돼? 영업소득세 2개만 빼면 이게 나오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주어졌을 때 이걸 물어보잖아요. 이거는 그냥 주어져. 왜냐, 부채 서비스액은 어차피 금융론에서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중복된 내용은 이건 보통 주어지는 게 일반적이야. 아직 투자하고 금융 섞어서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따로 주어져. 그러면 에이스가 뭐겠어? 요걸 계산해야 돼.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영업소득세 미리 이제 좀 어렵긴 한데 영업소득 계산하는 게 좀 간단해가지고 말씀을 잠깐 들어보면은 한번 잠깐 맛배기만 보는 거야. 굳이 적지 마시고 나중에 기본세 다 돼 있을 거야. 이렇게 영업소득 구하는 방법이 순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세전 가져가는 방법인데 여태까지 우리 지금 다 순 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더라고. 제시했더라고요. 그럼 이제 한쪽만 한번 볼게. 순영업소득에다가 이게 자료 주어져. 그럼 대체충당금을 공제해. 이 대체충당금이라는 것은 그냥 이제 우선 보시기만 하시고 중요한 것은 여기다가 이자하고 감가상각비를 뺍니다. 감가상각비.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빼면은 과세 대상 소득이 나와. 이 과세 대상 소득 세법 시행을 공부하시는 뭐냐면 과표, 과세 표준. 과표고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온다? 영업소득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해서 순대이감이라 그래요. 근데 회계적으로 대체충당금은 어려워서 이거 아직까지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점에 해당되는 건데 이자고 감가상각비 있죠? 이게 많이 잡힐수록 좋아요? 투자자는 적게 잡힐수록 좋아요? 그럼 소득세 계산할 때 공제 항목이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그래서 배우자 공제가 지금도 100만 원인가요? 얼마지 배우자 공제? 150인가요? 자녀 공제도 있죠. 그 소득세 낼 때. 그러니까 배우자가 많을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아요. 배우자가 많고 자녀가 많아서 좋은 거야. 배우자가 한 10만 명이다. 그러면 환급 받는 금 엄청난 재벌이 돼요. 그래서 로또처럼 돌아가면서 배우자 많아서 신고하면 아마 돌아가면서 재벌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요거는 공제잖아요. 공제가 많이 잡힐수록 그만큼 보다 과표가 적게 잡혀. 과표가 적게 잡히면 세금도 적게 잡혀. 이게 무슨 효과? 아까 장점에 나왔던 절세 효과요? 아니면 탈세 효과야? 이걸 절세 효과지. 아까 절세 효과를 구성할 때 절세 효과 부분이 뭐하고 뭐? 차입금의 이자하고 감가상각비 있죠. 두 가지에 대한 세금 절약 효과가 있다는 거야. 왜냐 이자는 이미 지출했어 안 했어? 지출할 때 세금으로 다시 한번 공제 항목을 해준다는 것이고 감가상각비는 이미 지출된 비용을 비용 처리하는 거 회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숫자가 나온다는 뜻이지. 그래서 잠깐 이제 참고만. 순영업 소득이 만약에 어떤 스타일로 되냐면은 순영업 소득 10억이다. 기합. 양심적인 출정 이렇게 낸다는 뜻이죠.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이 만약에 4억이다. 디귿. 그리고 이제 이건 6억이라 해볼까? 그리고 이제 원금 상환분이 뭐 2억이다. 그 리을. 그리고 이제 영업소득세래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가 2억이다. 그리고 이제 소득세율이 30% 꼭 30% 보통 나오던데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이제 세후 현금 수지가 얼마냐 이게 전형적인 문제야. 지금은 빠른 감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이제 이거를 감각적으로 보기 위해서 세후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저 가해순전원 중에 맨 마지막 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걸 물어봤는데 뭐부터 지금 출발하고 있어요? 순영업 소득이 주어졌잖아. 그럼 순영업 소득이 지금 주어진 상태가 얼마 줬어? 10억이 주어졌지. 그럼 몇 개만 빼면 돼? 2개만 빼면 돼. 뭐를 빼면 돼 우선? 부채 서비스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그럼 주어져. 얼마? 6억이야. 그럼 세전이 나오지? 세전이 얼마 나왔어? 4억이 나왔지. 여기다 뭘 빼야 돼? 아니 영업소득세를 빼야 되잖아. 영업소득세는 주어지지 않아. 소득세 이렇게 문제 나오잖아. 영업소득 계산해야 돼. 계산하기 위해서 영업소득세가 여기 순대이감 있지? 순영업은 얼마 주어졌어? 10억. 대체충당 안 주어져. 우리 시험은 0이야. 이자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이자. 이자가 없어? 이자가 있지. 그래서 이제 항상 연습했던 건데 부채 서비스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라 그랬죠. 부채 서비스 지금 얼마야? 6억이잖아. 그렇죠? 그 원금 상환분이 2억이잖아. 이자는 얼마야? 4억이지 4억 이자가. 6 빼기 2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원리금이야. 이게 원리금인데 원금이 지금 2억이잖아. 그럼 이자는 얼마란 뜻이야? 4억이란 뜻이지. 오케이? 이게 원리금에서 원금 빼면 이자가 4억이야. 6 빼기 2야. 이게 그렇게 어려워. 6 빼기 2가. 그러면은 이자가 4억이야. 감가상각비 주어져. 이게 재작년인가? 이걸 계산 문제를 감가상각 구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아, 작년이구나. 감가상각비를 주어지고 또 어려운데 이거 계산하게 했는데 그걸 잘못 내서 모두 등록 처리됐었어요. 그래서 올해 안 나왔어. 충격을 빠져가지고 출제원이. 여기 감가상각비가 얼마야? 2억이야. 그럼 과표 얼마 잡혀? 10억에서 4억, 2억 빼면 얼마죠? 4억이지. 세율이 얼마야? 30%지. 4억에 30% 얼마? 그쵸. 3, 4보다는 4, 3이 좀 빨라요. 한 번 빠르니까 그 4, 3, 12. 그러니까 1억 2천이야. 그럼 1억 2천을 빼잖아요. 그러면 세후가 얼마 잡혀요? 2억 8천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하실 수 있어. 지금이야, 지금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나중에는, 순대이감 문제구나. 순대이감.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는 게 가장 전형적인 올해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100%짜리인데, 근데 문제는 양심이 없는 출제는 한 번인가 나온 적이 있어서
세율을 물어봤어. 근데 자료가 단위당 임대료가 주어진 거야. 임대료.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계산해야 돼? 공시를 빼야 되고 경비도 빼게 했어요. 부채에서 빼고 또 요거는 이런 식으로 자료가 주어졌고. 그럼 무슨 뜻이에요? 풀 수는 있다 없다? 시간이 많이 걸려. 이런 문제는 현장에 잡으면 어떻게 돼? 찍지 마시고 빈 공간 남겨놓고 패스하셔야 돼. 패스하면은 나중에 다 풀거나 요것만 안 풀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풀지 말라는 가이드예요. 그러면 이제 공간 남기는 다른 번호 중에 가장 작게 찍힌 번호 있죠? 그걸 찍는 거야. 위험한 방법, 안전한 방법. 전제 조건이 다른 번호 찍은 거를 맞췄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난이도가 너무 이제 전체적으로 시간이 걸리게 하는 건 풀지 마셔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얼마냐 물어봤는데 이게 주었다고 두 개만 빼게 해주고요. 이게 얼마냐 물어봤는데 순위 주었다고 두 개만 빼주게 해요. 그럼 그 과정 중에 이걸 물어볼 때 에이스가 영업경비예요. 영업경비 포함되는 게 포함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 자세하게 기본 강의 할 때 하고 그 요거를 물었을 때 이건 주어지니까 결국 에이스가 뭐다?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거야. 영업소득 순대감으로 계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가이순전후 이 논리를 요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집안에 이 표를 완전히 도배를 하셔서 모든 동선에 다 붙여야 TV에도 붙이셔야 그랬어요. 그 거실장에도 붙이시고 싱크대에 붙이시고 자동차 번호판에도 붙이시고 옷에도 붙이시고 다녀야 돼. 유리창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붙이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페이지 이제 어디 보시냐면은 이제 그 어려운 투자 분석은 안 하고 84페이지에 어림셈법하고 오른쪽 85페이지 비율분석법 있죠? 올해 또 유난히 좀 많이 나온 분야인데 이 두 가지에서 이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기서부터 도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주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거야. 다 잊어버려도 왠지 모르게 가이순전후만이라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집까지 가실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가이순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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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순전후 계속. 그리고 연말연시까지 모임하면 뭐 하시라고요? 가이순전후, 가이순전후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게 되면서 본인 공부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투자 분석 일부랑 그리고 이제 금융론에 아주 많이 나오는 한 가지 주제 가지고 해서 기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풀어드린 문제 한번 볼까요? 9번 문제 안 푸른 거. 9번에 이제 이게 올해 지문인데 그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회수 불가능 임대 수입을 제하고 기타 소득을 더했더니 유효가 나온대요. 맞죠? 그리고 이거 빼고 더했더니 이게 나온다. 그대로 표현된 것이고 10번 세전 현금 흐름은 이걸 물어본 거죠. 세전은 순영업 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차감해서 계산한대요. X죠? 요것이 나오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순부터 출발했죠? 순에서 이게 나면 뭐를 빼야 돼? 부채 서비스액을 빼는 거죠. 영업 경비 빼는 것이 아니라 부채 서비스액을 뺀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구성 요소가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 10번은 X가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거 하셨네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